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느껴진 건 미국 땅의 공기였습니다. 딸 결혼식만을 기다리며 이 순간을 수없이 꿈꿨죠. 하지만 환영은커녕 저를 기다린 건 공항 세관 조사실이었습니다. 가방 검사야 예상했지만 휴대폰을 잠금 해제해 주세요라는 말에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천 장의 사진, 수년간 쌓인 메시지, 그 안에는 저만 아는 비밀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저는 입국 스탬프 대신 강제 귀국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제 휴대폰 속 어떤 내용이 미국 세관을 움직였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휴대폰에도 이미 입국을 막을 위험한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미국 입국 심사에서 입국 전 세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노트북 그리고 SNS 검사의 범위와 반드시 해야 할 준비 체크리스트까지 확실히 대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에 사는 58세 최영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캘리포니아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어 10년 만에 미국 땅을 밟으려던 날이었습니다. 이스타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고 비행기 표도 미리 예매했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선물도 사고 결혼식에 입을 한복도 챙겼습니다. 딸이 결혼하는 모습을 직접 본다는 설렘 하나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공항은 유난히 붐볐습니다. 출국장 앞에서는 가족과 연인들이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고 면세점 가방을 든 사람들이 삼삼오오 줄을 서 있었죠. 영숙 씨는 그 속에서 붉은색 트렁크 손잡이를 꼭 쥐고 마치 신부 어머니라도 된 듯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에는 딸과 사위에게 줄 예물과 하객들과 나눌 한국 전통 선물이 담긴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트렁크 속에는 한 달 전 직접 맞춘 하늘색 저고리와 분홍색 치마 한복이 고이 접혀 있었죠. 이거 입으면 미국 사람들이 예쁘다고 난리 나겠지 하는 생각에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설렘은 계속됐습니다. 좌석 앞 모니터로 영화가 나왔지만 한 장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딸의 결혼식 장면으로 가득했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이 엄마 하고 달려오면 자신도 눈물을 참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는 11시간 만에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딸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입국 심사장에 섰습니다. LAX 공항 입국 심사대. 유리 칸막이 너머로 푸른 제복의 심사관이 최영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영숙 씨는 그저 설렘을 안고 대기줄을 서 있었지만 앞줄에 여행객이 긴 시간 붙잡혀 있는 걸 보며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되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집어들고 무표정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에 왜 오셨죠? 영숙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딸 결혼식 때문에 왔어요. 얼마나 머무를 건가요? 한 달 정도요. 어디서 지내시나요? 딸 집에서 지낼 겁니다. 그 순간 심사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잠시 여권을 들여다보던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취업하려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정말 결혼식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나 질문은 반복됐습니다. 같은 말을 3번, 4번쯤 하자 영숙 씨의 심장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여행객들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듯했고 손바닥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심사관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손짓했습니다. 짐을 가져오세요.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짐 검사대에 도착하자 가방이 하나하나 열렸습니다. 결혼식 선물, 한복, 화장품, 한국 전통차 세트, 물건 하나하나가 투명 봉투에 담겨 옆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더니 심사관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저한테 주십시오. 영숙 씨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왜 휴대폰까지요? 이건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규정에 따라 전자기기 안에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심사관은 전문 장비에 연결하더니 화면을 스크롤하며 앱, 사진, 메시지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가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동료를 불렀습니다. 잠시 뒤 모니터에 확대된 카카오톡 대화창이 떴습니다. 거기엔 며칠 전 친구가 보낸 트럼프, 최악의 미국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링크가 있었습니다. 짐 사관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이 영상 언제 본 겁니까? 그냥 친구가 보내서 며칠 전인데요. 정치 얘기는 잘 안 봐요. 하지만 이미 그의 시선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옆자리에 다른 직원들이 속닥이며 모니터를 번갈아 보더니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님, 저희와 잠시 더 이야기하셔야겠습니다. 따라오시죠. 그 순간 영숙 씨는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가방 검사가 아니라 자신의 미국 입국 여부를 가를 신문이 시작됐다는 것을. 휴대폰을 들고 조사실로 향하는 심사관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최영숙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내가 세관에서 뭐 잘못 말했나? 짐에서 뭐가 나왔나? 심장은 쿵쾅거리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조사실 문이 닫히자 차가운 금속 의자와 형광등 불빛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드라마 속 신문실에 들어온 듯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심사관은 나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시간, 2시간. 밖에서는 무전기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지만 그 누구도 영숙 씨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긴 기다림은 오히려 더 큰 불안을 키웠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다른 심사관들과 함께 아까 그 심사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그녀의 휴대폰과 몇 장의 인쇄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오늘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왜요? 심사관은 인쇄물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카카오톡 대화창 캡처 화면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 친구가 보낸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오면 일자리 알아봐 줄게. 그 아래에는 10년 만에 미국을 가는 설렘 속에서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보낸 그녀의 답장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좋아. 일자리 소개만 시켜주면 뭐든 하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국에 취업하려는 의도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친구랑 가볍게 얘기한 거예요. 농담이라고요? 미국 법에서는 이런 문자를 실제 의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사관은 같은 대화방 위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며칠 전 다른 친구가 보낸 유튜브 링크가 보였습니다. 제목은 트럼프, 최악의 미국 대통령. 이건 뭡니까? 미국에서 정치적 활동이나 발언을 하려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이 영상도 안 봤어요. 그냥 친구가 보낸 거예요. 그게 그냥 농담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영상은 제가 클릭조차 안 했어요. 친구가 장난으로 보낸 거라니까요. 최영숙 씨는 두 손을 모아 애원하듯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에 무언가를 적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휴대폰의 문자, 사진, 영상 링크, 이메일 기록까지 모두 입국 심사 판단 자료로 사용합니다. 그 안에 취업 의도나 정치적 활동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영숙 씨는 머릿속이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번 찍힌 이심이라는 낙인은 어떤 해명으로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린 당신이 미국 체류 목적을 불법 취업과 정치적 행위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이 스타는 즉시 취소됩니다.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여권에 빨간 도장이 찍혔습니다. 입국 불허. 그 순간 영숙 씨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러 왔다는 설명도, 장난이었단 해명도 차가운 절차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고작 3시간 만에 그녀는 같은 공항에서 출국 비행기 표를 다시 끊어야 했습니다. 창밖의 로스앤젤레스 하늘은 그렇게도 가까웠지만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그날 밤 결혼식장 대신 그녀가 있던 곳은 형광등 불빛이 사정없이 내리쬐는 공항 구금실이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얇은 매트리스 몇 장과 쇠창살이 달린 작은 창문, 그리고 시계 바늘이 느릿하게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른 구금자들이 중얼거리는 외국어, 멀리서 들려오는 공항 안내 방송, 그 모든 소리가 묘하게 뒤섞여 그녀의 마음속 허탈감과 수치심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냥 딸의 결혼식에 가고 싶었을 뿐인데, 눈을 감으면 한국에서 떠나오기 전 한복을 고르며 웃던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엄마가 결혼식에 못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표정이 겹쳐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안내원과 함께 공항 게이트로 이동했습니다. 손에는 미국행 왕복 항공권 대신 한국행 편도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딸이 보낸 영상통화가 울렸습니다. 화면 속 딸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영상으로라도 봐주세요. 그 말에 영숙 씨는 차마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휴대폰 화면 위로 떨어져 그마저도 번져버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최영숙 씨는 한동안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여권을 바라볼 때마다 공항 구금실의 차가운 공기와 심사관의 무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휴대폰에 있던 메시지들을 전부 지웠어요. 심지어 1년 전 대화까지 다 삭제했죠. 그런데도 미국에 간다는 생각만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의도라도 말 한마디 문자 한 줄이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요. 농담 한마디가, 내가 알지도 못한 정치 영상 하나가 심사관 눈에는 체류 목적이나 정치 활동 의도라는 증거로 변할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결혼식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미국에 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입국 심사대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생존 가이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시 BP는 법적으로 전자기기 검사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대상은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외장하드, 심지어 클라우드 연결된 계정까지 포함됩니다. 검사 시 SNS, 메신저 대화, 사진, 이메일, 검색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잠금 해제를 거부하면 기기가 압수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입국이 거부됩니다. 미국 입국 전 반드시 해야 할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대화, 사진, 문서 삭제입니다. 특히 취업 체류 정치 활동과 연관될 수 있는 대화는 삭제하세요. 농담이나 우스갯소리도 심사관 눈에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입국 심사 전 SNS 메신저 기록 점검을 하세요. 미국 비자를 신청한 시점 이후의 대화뿐 아니라 과거 기록도 확인하세요. 대화방에 초대된 단체방 커뮤니티 링크도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셋째, 방문 목적 증빙 자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호텔 예약 확인서, 왕복 항공권, 초청장 등을 인쇄본으로 준비하세요. 한 달 머무른다면 그 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증빙이 필요합니다. 공항에서의 대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에는 간단하고 사실대로만 답하세요. 불필요한 설명이나 변명은 오히려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최영숙 씨는 말합니다. 결혼식에 못 간 건 평생 한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날 있었던 일은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나라를 가든 말과 기록 하나하나까지 신중하게 하려 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외여행이든 가족 방문이든 공항 문턱 하나가 여러분의 계획과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발걸음을 지켜주는 작은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지인들께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끼던 가까운 후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평온했던 내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68세 한은정 씨.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근처 조용한 주택에서 강아지 루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5년 전 떠나보낸 후 그녀는 혼자만의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여름 한국에서 후배가 가족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2주만 묵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한은정 씨는 선뜻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그 2주가 인생 최악의 결정이 될 줄 몰랐습니다. 오늘은 한은정 씨가 겪은 이야기를 통해 때로는 친절이 독이 될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봄 한은정 씨는 급히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LA로 돌아왔을 때 한은정 씨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체중이 5kg이나 빠졌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강아지 루나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5월 중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인은 박민정 씨. 20년 전 한은정 씨가 서울의 무역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할 때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후배였습니다. 한은정 씨는 박민정 씨를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 후로는 1년에 한두 번 안부 문자를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애들 데리고 미국 여행 가는데 2주 정도 집에서 지낼 수 있겠냐는 물음이었습니다. 한은정 씨는 망설였습니다. 지금 몸도 마음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꼈던 후배였고 무엇보다 외로웠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박민정 씨는 기뻐하며 답했습니다. 고맙다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잔뜩 가져가겠다고. 한은정 씨는 웃으며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2024년 6월 15일 한은정 씨는 LAX 공항에 박민정 씨를 마중 나갔습니다. 박민정 씨는 남편과 두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캐리어 4개와 백팩 여러 개를 끌고 있었습니다. 포옹을 하고 아이들을 소개하고 박민정 씨는 쇼핑백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김 몇 봉지와 고추장, 인스턴트 커피 믹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흔한 제품들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박민정 씨는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남편 회사 마일리지를 써서 항공권은 거의 공짜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비를 아끼려고 언니한테 부탁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은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은정 씨는 정성껏 불고기를 만들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박민정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한은정 씨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묘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은정 씨가 부엌에 나가보니 냉장고가 엉망이었습니다. 치킨 박스가 그대로 들어가 있었고 아이스크림은 반쯤 녹아 있었습니다. 한은정 씨가 아껴두던 한약 봉지는 싱크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쯤 박민정 씨 가족이 일어났고 한은정 씨는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찜과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식사 후 박민정 씨는 물었습니다. 오늘 디즈니랜드 가려고 하는데 언니 차 좀 빌려줄 수 있는지. 한은정 씨는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날은 병원 예약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아 디스크 정기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병원 예약을 취소하고 직접 태워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민정 씨는 기뻐하며 렌터카 비용을 아꼈다고 말했습니다. 애너하임까지 1시간 반. 주차비 $35. 모두 한은정 씨가 냈습니다. 왕복 3시간 운전. 저녁 7시에 다시 픽업을 하러 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준비, 점심 장보기, 저녁 요리, 설거지. 박민정 씨 가족이 외출할 때마다 한은정 씨의 차를 썼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리피스 천문대, 산타모니카 해변. 모든 곳을 한은정 씨가 운전해서 데려다주고 데려왔습니다. 주차비, 기름값, 기타 부대 비용들 모두 한은정 씨가 냈습니다. 박민정 씨는 한 번도 지갑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밖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인타운 식당에 가면 박민정 씨는 말했습니다. 언니가 여기 단골이니까 언니가 계산하는 게 좋겠다고. 한은정 씨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 끼에 150달러, 200달러씩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한은정 씨의 통장에서 2000달러가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박민정 씨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만 했습니다. 한은정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운전기사 노릇을 하고 저녁엔 요리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체중이 더 빠졌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한은정 씨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날 아침 일어났을 때 몸을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어지러웠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10일 만에 3kg이 더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한은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쉬어야겠다고 부엌에 나가 박민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쉬었으면 해. 미안하지만 외출은 너희 가족끼리 다녀와 줄래? 박민정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언니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자기는 언니 보러 온 건데 갑자기 혼자 있고 싶다니 너무 섭섭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은정 씨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 건강이 안 좋아졌고 요즘 잠도 못 자고 약도 먹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민정 씨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오지 말라고 하지 왜 지금 그런 말을 하냐고 했습니다. 자기는 언니를 믿고 한국에서 12시간을 날아왔는데 이렇게 냉대를 받을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한은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냉대? 지난 10일 동안 몇 끼 밥을 해주고 매일 운전기사 노릇을 하고 모든 비용을 낸 것이 냉대인가?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한은정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루나를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선의로 시작한 일인데 20년 동안 동생처럼 아꼈던 사람인데 왜 자신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 걸까? 그날 오후 박민정 씨 가족은 우버를 불러 외출했습니다. 한은정 씨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10일 만에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왜 내 한계를 말하지 못했을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힘든 시기였습니다. 외로웠고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후배가 온다는 말에 기뻤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감가는 대화는 일절 없었으며 박민정 씨 가족이 하는 행동들은 이해할 수 없이 당연하게 행동했습니다. 박민정 씨는 한은정 씨를 친구가 아니라 무료 숙소의 주인으로만 대했습니다.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한은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과거에 언니 동생 하던 관계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떠나기 전날 저녁 한은정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한은정 씨는 박민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언니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은정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2주 동안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 몸도 마음도 안 좋은 상태에서 너희 가족을 돌보느라 지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이나 고맙다는 진심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무리 전략이 중요해도 사람이 쓸 때는 써야 하고 기름값이라도 식사 한 끼라도 내는 게 예의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민정 씨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런 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돈 때문에 온 줄 알아요? 그냥 언니를 보고 싶어서 온 건데 이렇게 돈 타령을 하면 자기가 얼마나 상처받을 건지는 생각해 봤냐고 적반하장으로 서운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은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돈 타령이 아니고 배려와 존중의 문제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민정 씨는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알던 언니가 아니고 다른 언니 같다고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미국 와서 인심이 박해졌다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자기는 언니를 믿고 왔는데 이렇게 배신당할 줄 몰랐다고 서운해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정 씨 가족은 짐을 쌌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은정 씨가 공항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했지만 박민정 씨는 우버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박민정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번 여행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서운하게 헤어질 줄은 몰랐네요. 한은정 씨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20년 전 내가 알던 민정이가 아닌 것 같았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여행을 하기를 바래. 박민정 씨는 환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우버가 도착했고 가족은 차에 탔습니다. 한은정 씨는 현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차가 사라지고 한은정 씨는 문을 닫았습니다. 드디어 혼자가 됐습니다. 며칠 후 한은정 씨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게스트룸에 침대 시트를 빨고 욕실을 청소하고 냉장고를 정돈했습니다. 박민정 씨 가족이 남긴 흔적을 하나하나 지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한은정 씨는 지난 2주를 돌이켜 봤습니다. 신호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김과 고추장 그리고 렌터카 비용을 아끼려고 왔다는 말. 그때 이미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은정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그 착하고 열심히 일하던 신입사원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이 현실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한은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거절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첫날부터 비용 분담에 대해 이야기했어야 했습니다. 차를 빌려주는 대신 렌터카를 빌리라고 권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후배에게 야박하게 보일까봐, 인색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래서 참았고 견뎠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한은정 씨는 핸드폰을 꺼내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박민정 씨와의 대화창. 마지막 메시지는 출국하기 전 박민정 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언니, 잘 지내세요? 짧고 냉랭한 인사. 한은정 씨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20년의 인연이었지만 끝낼 때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한은정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루나와 함께 소파에 누워 책을 읽었습니다. 밤 10시에 침대에 누웠고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경계가 있어야 한다는 걸 말이죠. 며칠 후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음 달에 LA에 오는데 집에서 지낼 수 있겠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 우리 집에 와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은정 씨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여건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대신 근처에 좋은 호텔을 추천해 준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은정 씨는 전화를 끊고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거절했는데도 관계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한은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거절을 존중한다는 것을 말이죠. 진짜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배려로 유지된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한은정 씨는 어머니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절을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사람은 친절보다 지혜가 먼저여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자신을 먼저 지켜야 남도 도울 수 있다는 것을요. 한은정 씨는 지금도 로스앤젤레스 조용한 주택에서 루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게스트룸 문은 닫혀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재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들과는 여전히 만납니다.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건강한 관계를 이어갑니다. 한은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주간의 악몽이 인생 최고의 교훈이 됐다고 말이죠. 이제는 거절할 줄 알아요. 이제는 자신을 지킬 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친절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해치는 친절은 독입니다. 선의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선의는 착취를 불러옵니다. 가까운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하는 것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주변 지인들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거절해도 괜찮다고, 당신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엔 세금이 4,000달러였는데 올해는 9,000달러나 나왔어요. 왜죠? 시애틀 한인교회 친목회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단지 401K에서 조금 인출했을 뿐이고 누군가는 주 2일짜리 파트타임을 늘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2배로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 미국 세법이 바뀝니다. 감세 및 고용법이 만료되면서 세율은 오르고 공제는 줄어듭니다. 은퇴자에게 그 변화는 폭풍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2026년에 변화되는 세율 변화, 401K 인출 타이밍, RMAEA 보험료 급등 방지,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대비법을 모두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애틀의 72세 김도연 씨 부부가 겪은 현실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한승우 씨는 평생 성실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근교에서 30년간 작은 페인트 공사를 했고 은퇴 후엔 조용한 교외의 타운하우스에서 아내 박미숙 씨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생활비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3,000달러 그리고 401K 계좌에서 조금씩 인출한 돈이 전부였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살았고 부부는 오롯이 둘이서 살아갔습니다. 이제 세금 걱정은 없겠지. 한승우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평생 꼬박꼬박 세금을 냈으니까요. 매년 4월 세무사를 찾아가 세금 보고를 하고 환급금을 받으면 그걸로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어. 한승우 씨는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미숙 씨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2026년 3월 IRS에서 온 편지 한 통이 우편함에 꽂혔습니다. 한승우 씨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추가 세금 5,243달러 납부. 한승우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은 금액을 인출했을 뿐인데 세금이 1.5배 늘어난 것입니다. 여보, 이거 봐.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박미숙 씨도 편지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작년엔 4,000달러였잖아. 왜 갑자기 이렇게 늘었지? 부부는 곧바로 세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무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올해부터 텍스 커스 앤드 잡스 맥트가 만료됐어요. 세율이 다시 올랐습니다. 그때서야 한승우 씨는 깨달았습니다.
세율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있었다는 걸요. 아내 박미숙 씨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2024년 가을 박미숙 씨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401K를 조금씩 미리 나눠서 인출하면 어때요? 세금 폭탄 올 수도 있다던데. 한승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지금 세금 아끼는 게 낫지. 나중에 천천히 빼면 돼. 그 한마디가 화근이었습니다. 2026년 세율 인상과 함께 401K 인출금에 세금이 더 붙었고, 그로 인해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85%가 과세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수입인데 세금만 늘어난 것입니다. 그해 한승우 씨 부부의 세금은 전년도보다 $6,000 더 많았습니다. 박미숙 씨는 영수증을 붙잡고 쓰린 속을 달래야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말 들을걸. 한승우 씨는 아내의 등을 쓰다듬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엔 후회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한승우 씨는 주 2일 페인트 일을 계속했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한 일은 해야지. 그의 손엔 늘 페인트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단지나 주택을 돌며 벽을 칠하고 일당 $150를 받았습니다. 한 달에 약 $1,200. 생활비를 보태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로소득이 또 다른 함정이었습니다. 총소득이 올라가면서 메디케어 보험료 IRMAA가 자동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까지는 부부 소득이 연간 $19만 4천 이하였기에 IRMAA 추가 보험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401K 인출과 근로소득이 합쳐지면서 소득이 $19만 5천 넘었습니다. 그 결과 월 보험료는 $250씩 증가했습니다. 연간 $3,000가 넘는 돈이 새로 나갔습니다. 일을 더 했는데 돈은 더 줄었어. 한승우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깊은 피로와 허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IRS 상담센터를 통해 한승우 씨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2026년부터 12%, 22%, 24% 세율이 각각 15%, 25%, 28%로 복귀됩니다. 둘째, 표준공제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부부 공동신고 시 공제가 $29,200에서 약 $1만 5천 축소되었습니다. 셋째, 세율 인상과 공제 축소가 동시에 적용되면 세금은 평균 20%에서 30% 오릅니다. 같은 $8만 소득이라도 2025년엔 세금이 $7,000였지만 2026년엔 $9,500로 늘어났습니다. 한승우 씨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자료를 받아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승우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밥상, 약값, 그리고 남은 노후의 문제였습니다. 2027년 봄, 한승우 씨는 다시 세무사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제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401K 인출액을 분산했고 로스 전환 로스 컨버전을 시도했습니다. 세무사는 설명했습니다. 2025년까지는 세율이 낮았어요. 그때 일부를 로스 IRA로 전환하셨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인출을 천천히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한승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배우겠습니다. 그의 말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세무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괜찮겠죠? 세무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겁니다. 세율이 낮을 때 움직이셨으니까요. 그날 밤 한승우 씨는 거실 등불 아래 앉아 세금 고지서를 한 장 한 장 정리했습니다. 눈가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승우 씨는 말했습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비하지 못한 세금은 내 노후를 집어삼킵니다. 한승우 씨의 후회는 늦었지만 그의 깨달음은 분명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박미숙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한승우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2026년 세율 인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6년 감세법이 종료됩니다. 세율이 상승합니다. 12%는 15%로, 22%는 25%로, 24%는 28%로 복귀됩니다. 표준공제는 부부 기준 29,200달러에서 약 15,000달러로 축소됩니다. 둘째, 401k 인출 타이밍을 조정하세요. 2025년까지 일부 인출하거나 로스 전환 시 세금 전략이 가능합니다. 2026년 이후에는 세율이 높아지므로 인출 금액을 신중히 계획해야 합니다. 셋째, IRMAA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부 소득 19만 4천 달러 초과 시 메디케어 보험료가 급등합니다. 401k 인출과 근로 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주변 지인분들께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다음 달 연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병원에 갔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요. 이게 먼 나라의 이야기 같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멈췄습니다. 바로 셧다운입니다. 뉴스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보도하지만 시니어들에게 이번 셧다운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연금, 메디케어, 세금 환급까지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제 3명의 시니어들이 겪고 있는 셧다운의 현실입니다. 이 영상 끝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5가지 실질적인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뉴저지 포트리에 사는 72세 이정순 씨는 매달 둘째 주 수요일이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1,547달러. 그 돈으로 렌트비 950달러를 내고 남은 돈으로 식료품과 전기세, 교통비를 맞춰가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둘째 주 통장에 아무 입금이 없었습니다. 이정순 씨는 처음엔 은행 시스템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부 지급금이 지연 중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2018년 셧다운 때도 며칠 늦었던 적이 있었기에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행정부 일부 부서가 멈추면서 연금 지급 시스템이 느려진 겁니다. 렌트비 자동이체일이 10월 15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정순 씨는 카드를 긁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잔고가 마이너스로 돌아설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일부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정순 씨는 작은 아파트 거실에 혼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걱정을 다시 하게 될 줄이야.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68세 박도현 씨는 심장 스텐트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9월 정기검진에서 심장혈관 협착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10월 중순 수술을 권했습니다. 수술 예정일은 10월 18일. 박도현 씨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이 있었기에 큰 걱정 없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진료 접수 창구에서 들은 말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험사 승인이 아직 처리 중이라는 겁니다. 왜요? 제 보험은 문제 없는데요? 박도현 씨가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셧다운으로 CMS 행정직원 일부가 무급휴가에 들어갔어요.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며칠만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지만 그 며칠이 박도현 씨에겐 너무 길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이에 심장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그냥 내 돈으로라도 해야 하나.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술비는 자비로 하면 약 32,000달러. 박도현 씨의 은행 계좌에는 8,000달러밖에 없었습니다. 텍사스 댈러스의 74세 최봉식 씨는 매년 IRS 세금 환급금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냈습니다. 2024년 세금 보고를 4월에 마쳤고 환급 예상 금액은 1,245달러였습니다. 보통은 6주에서 8주 안에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9월이 지나고 10월이 되어도 프로세싱이라는 문구만 떴습니다. 최봉식 씨는 IRS 웹사이트 WHERES 마이 리펀드 페이지를 매일 확인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혹시 환급 받으신 분 있나요? 저만 안 들어왔나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렸습니다. 저도요. 셧다운 때문에 지연된대요. IRS 직원 절반이 무급휴가래요. 그때 최봉식 씨는 깨달았습니다. 뉴스 속 셧다운이란 단어가 결국 자신의 지갑 문제라는 걸요. 자동차 보험 만료일은 10월 25일.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험을 갱신할 수 없었습니다. 최봉식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부가 멈추면 내 생활도 멈추는구나. 미국의 회계 연도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됩니다. 그 전에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정부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안을 두고 끝없는 싸움을 벌입니다. 2025년 9월 예산안 협상은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의료 보조금 연장을 요구했고 공화당은 국경 보안 예산 증액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9월 30일 자정이 지나도 예산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는 돈을 쓸 수 없습니다. 단 1달러도요. 이 법이 바로 자금 부족 방지법, 즉 안티-디피션시 액트입니다. 이 법은 1884년 제정되었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는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한국처럼 준예산 제도가 없는 미국에서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기능이 멈춥니다. 결국 정치가 멈추면 행정이 멈추고 행정이 멈추면 국민의 생활이 멈추는 겁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재정적으로는 별도 신탁 기금으로 운영되지만 지급 시스템은 연방 재무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셧다운이 길어지면 송금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 신청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처리가 몇 주씩 지연됩니다. 2018년 35일간의 셧다운 당시 실제로 신규 연금 신청자 약 5만 명의 승인이 평균 3주 지연되었습니다. IRS는 직원 약 70%가 무급휴가에 들어갑니다. 세금 환급이나 서류 검토가 지연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2024년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셧다운 기간 중 환급 지연 건수는 평소보다 약 40% 증가했습니다. 메디케어 역시 청구 처리와 승인 절차가 늦어집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승인번호, 얼더라이제이션 넘버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술이 미뤄지고 약 처방이 지연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CMS, 즉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셧다운 시 행정직원 약 절반을 무급휴가 보냅니다. 고객센터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이런 셧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5가지 실질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SSA 계정과 메디케어 정보를 확인하세요. 주소가 바뀌었거나 은행 계좌가 바뀌었거나 이메일이 바뀌었으면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셧다운 기간에는 이런 변경 처리가 몇 주씩 늦어집니다. 둘째, 보험사와 직접 연락을 유지하세요. 이메일이 스팸 폴더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접 전화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셋째, 세금 보고는 매년 기본입니다. 소득이 적어도 보고 자체가 기록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IRS는 최근 3년 납세 기록을 기준으로 환급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넷째,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갑자기 아프거나 연락이 끊길 때 대신 확인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나 친척에게 SSA 계정 정보, 메디케어 번호, 은행 정보를 알려두세요. 다섯째, 셧다운 시기에는 대출이나 투자를 피하세요. 행정 처리가 늦어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리버스 모기지나 정부 보조 대출은 승인이 몇 달씩 늦어질 수 있습니다.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가짜 SSA, 메디케어 이메일이 급증합니다. FTC, 즉 연방거래위원회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셧다운 관련 피싱 이메일이 약 300% 증가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문구를 조심하세요. 귀하의 사회보장 수당이 정지되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다시 활성화하세요. 계정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메디케어 보장이 취소됩니다. 연금 지급을 재개하려면 계좌를 업데이트하세요. 이런 문구로 개인 정보를 빼가는 겁니다. 정부는 이메일로 계좌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SSA나 메디케어는 공식 우편으로만 통지합니다. 공식 사이트인 ssa.gov나 medicare.gov 외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받으면 SSA 사기 신고 한라인으로 즉시 신고하세요. 이정순 씨는 결국 10월 20일 연금을 받았습니다. 9일이 늦었습니다. 그 9일 동안 그녀는 렌트비를 신용카드로 대신 냈고 이자 45달러를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이정순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연금이 멈췄다고 생각했지 이게 내 노후의 안전망이 흔들린다는 뜻인 줄은 몰랐어요. 박도현 씨는 10월 28일에야 수술 승인을 받았습니다. 10일이 지연되었습니다. 다행히 심장 상태는 악화되지 않았지만 그 10일 동안 그는 매일 가슴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박도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잠깐 멈춘 게 아니라 우리 노인들의 삶이 멈추는 거였어요. 최봉식 씨는 결국 11월 초에야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자동차 보험은 만료되었고 재가입 수수료로 150달러를 추가로 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치인들은 몰라요. 우리 같은 노인들이 하루하루 얼마나 빠듯하게 사는지. 세 사람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안정은 돈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시스템에서 온다는 것을요.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ssa.gov 계정과 메디케어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 둘째, IRS 세금 보고는 소득이 없어도 매년 필수입니다. 셋째, 셧다운 시기엔 정부 명의 이메일 사기를 주의하세요.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마세요. 넷째, 보험사와 직접 전화로 연락을 유지하세요. 다섯째, 가족과 중요 정보를 공유하세요.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주변 지인분들께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얻기까지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고향에 돌아가 여생을 보내고 싶은 나이가 되었을 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내가 태어난 나라인데 왜 나는 이곳에서 외국인처럼 살아야 하지?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 65세 이상이 합법적으로 복수 국적을 다시 얻는 방법, 그리고 그것이 어려울 때 선택할 수 있는 F4 재외동포 비자라는 현실적인 대안까지 한인 시니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주인공은 68세 박명숙 씨, 뉴저지에서 37년을 살다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온 한인 여성입니다. 2025년 4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68세 박명숙 씨는 무거운 캐리어 하나를 끌며 도착장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마중 나온 조카딸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모, 드디어 오셨네요. 그래, 이제 여기서 살려고. 박명숙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받은 여권 스탬프에는 90일 단기 체류라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은 고향 땅에서도 외국인이 되어버렸다는 걸요. 며칠 뒤 박명숙 씨는 서울 강남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주민등록을 다시 만들고 건강보험에도 가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창구 직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머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으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셨습니다. 자동으로요? 저는 포기한다는 말 한 적도 없는데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었습니다. 국적법 제15조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한 줄의 법 조문이 박명숙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닌 건가요? 그날 밤 박명숙 씨는 서울 강남의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야경이 펼쳐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명숙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친구를 통해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65세 넘으면 복수국적을 다시 허용해 준대요. 박명숙 씨는 곧바로 법무부 출입국 애국인청 서울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65세 이상이시라면 국적 회복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미국 시민권을 유지한 채 한국 국적도 다시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도 다시 한국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다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박명숙 씨의 눈에 희망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직원은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국적 회복허가 신청서, 미국 시민권 증서, 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FBI 범죄기록 증명서, 체류지 증명, 세금 납부 내역까지. 서류 목록은 산더미 같았습니다. 박명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다 준비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서류를 모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 세금 납부 증명서를 미국 국세청에 요청했습니다. 3개월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모든 서류를 준비한 박명숙 씨는 2025년 7월 법무부에 국적 회복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사 기간은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직원의 말에 박명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5년 11월 법무부로부터 한 통의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박명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국적 회복허가 및 복수국적 유지허가. 서류 한 장을 손에 쥔 순간 박명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나 다시 한국 사람이구나. 그녀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며칠 뒤 박명숙 씨는 구청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지문을 찍고 서명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녀의 손에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미국 시민권자가 복수국적을 자동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명확하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셋째, 병역 의무가 없는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넷째, 범죄 기록이나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복수국적이 아닌 단일 국적 회복만 허가됩니다. 즉, 한국 국적을 다시 얻으려면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박명숙 씨는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68세였고 병역 의무도 없었고 범죄 기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친구 최영희 씨는 달랐습니다. 최영희 씨는 아직 62세였습니다. 복수국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박명숙 씨는 최영희 씨에게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F4 비자라는 게 있대.
국적을 회복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래. F4 비자, 정식 명칭은 재외동 포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영희 씨는 2025년 12월 주한 미국 대사관과 법무부를 통해 F4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F4 비자의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복수 국적 없이도 한국에서 최대 3년 체류 가능하고 갱신하면 반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고 의료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고 은행 계좌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초청이 가능하고 국민연금 수급 연계도 가능합니다. 최영희 씨는 F4 비자를 받은 후 부산 해운대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미국 시민권자로 남대 한국에 내 집을 두는 거야. 최영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박명숙 씨와 최영희 씨는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둘 다 고향에서 노후를 보내는 꿈을 이뤘습니다. 박명숙 씨는 복수 국적자로서 한국 국민의 권리를 모두 누렸습니다. 최영희 씨는 F4 비자로 한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며 미국 시민권도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달 한 번씩 만납니다. 우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네. 그래, 이제 진짜 집이야. 어느 날 박명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적은 단순한 여건이 아니었어요. 평생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최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나는 국적보다 관계를 택했어요. 내 마음이 여기에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법을 선택했지만 같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고향 그리고 평화. 박명숙 씨는 이제 건강보험으로 병원에 다니고 투표권도 가지고 한국 국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립니다. 최영희 씨는 F4 비자로 자유롭게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누립니다. 우리는 운이 좋았어요. 이 제도를 알았으니까요. 박명숙 씨의 말에 최영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알려줘야 해.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복수국적 회복 절차입니다. 65세 이상이고 병역 의무가 없고 한국 출생자라면 가능합니다. 신청은 재외공관 또는 법무부 출입국 애국 인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약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비용은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 내외입니다. 복수국적 유지 조건은 선의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범죄 경력이 없는 자, 세금 체납이 없는 자, 한국 내 체류 예정지를 확보한 자입니다. 두 번째 방법, F4 재외동 포비자입니다. 한국계 외국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 체류가 가능하고 갱신도 가능합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지 않아도 거주, 투자,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국적이란 단지 여권 한 권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는가의 증거입니다. 복수국적을 통해 돌아오든 재외동 포비자를 통해 머물든 고향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지인들께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